지난 4월 총선과 맞물려 전국을 달궜던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 모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패널 4분 모시고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기식 변호사,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어제 오전 소환해 14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상대로 A4 용지 2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고 김 사령관은 변호인 대동 없이 조사를 받았어요. 꽤 많은 아마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200쪽 분량의 어떤 질문지 또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꽤 오래된 시간을 아마 조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김계환 사령관이 결국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대통령과의 어떤 연결고리, 그러니까 박정원 대령이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개입 여부를 밝혀줄 수 있는 핵심 고리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어제 보니까 이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김대한 사령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숨길 게 없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것들을 좀 자신하고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들 들은 바가 이제 없다라고 한다면 예. 굳이 이 사건 관련해서 변호인을 대동하고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이제 비춰보면 아마 어제 이제 정복을 입고 본인이 직접 출석했고 변호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있다 이렇게도 보일 수가 있는 건데. 네, 또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가 좀 어느 정도 언제쯤 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지요? 아마 이른 시일 안에 추가 조사, 그러니까 이른바 그 윗선의 조사는 좀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네. 있고요. 특검이 일단 통과가 돼서 그것대로 구성이 되겠지만 공수처도 공수처의 스케줄상 어떤 수사를 해오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김계한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의 곳곳에 장차관과 계속해서 통화를 했다라는 내역이 공수처에 의해서 확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단히 이례적으로 국방부에서 경찰로 이첩된 사건 기록을 환수해 오는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실의 이 안보 라인과 통화를 했다라는 그것도 2차례 통화했다라는 부분이 보도되기도 했죠. 이 연결고리라는 거는 상당히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결고리냐? 바로 이른바 윗선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윗선이란 건 국방부 당시의 차관과 장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예. 그 당시에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대통령실의 안보라인 관계자들도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김계한 사령관은 이른바 VIP 경로와 관련해서 전달을 했다라고 지목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 어제 조사에서도 이 부분에 집중 질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김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이 박정훈 전 대령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VIP 경로 발언.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격려했다는 말을 전달한 걸로 지목된 인물인 건데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수사의 끝이 윤 대통령을 결국은 향할 것이냐. 최기식 변호사님도 지금 검찰 출신이잖아요. 수사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 상황을 어떻게 짚고 계십니까? 일단 공수처에서는 예. 그 대통령까지 수사를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를 하고 있다. 예, 예. 왜냐하면 보통 직권남용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A에서 B로 단순하게 한 단계만 내려오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구조가 대통령, 장관, 밑에 사령관, 예. 사단장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은 통화 내역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은 녹음이 지금 확보되어 있느냐, 녹취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예, 알 수 없지만 공수처에서 그걸 확보하고 있는지가 알아야 될 거고 그렇다면 결국은 진술이거든요. 예. 녹음하고 진술인데 녹취하고 진술인데 녹취하고 진술이 과연 그 중간 단계 몇 단계를 거쳐는 이 단계에서 예. 중간자들이 어떻게 진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결국 대통령까지 갈 수 있다, 예. 없다 이게 판가름 나는 거죠. 결국은 공수처는 공수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예. 그 수사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의 방어를 예. 또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부터 여러 단계로 내려오는데 이 각각의 단계에 이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윤 대통령에까지 미칠지 지금 봐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녹취 확보와 진술 확보 얘기하셨거든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럼 윤 대통령에게 미칠 파장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제 뭐 보도 등을 통해서 보면은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이 최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건은 원래대로 하면 굉장히 단순한 사건인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박정훈 대령이 그냥 이제 뭐 해병대 최상병 관련된 뭐 이렇게 조사하다가 그 임성근 사단장인가요? 해병대 1사단장을 예. 그냥 포함시켜가지고 이첩하려고 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뭐 제동이 걸렸는데 이 제동을 과연 누가 걸었느냐? 네. 결국에는 국방부 장관이 해외에서 움직이고 국방부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뭐 권력자. 이거 보면은 용산 대통령실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민주당 그리고 뭐 지금 공수처에서 나오는 이런 조사들을 볼 때 이거는 뭐 대통령실 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지금 뭐 대통령 경로 관련된 발언에서 뭐 밑에서 움직였던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뭔가 관련이 있든 어쨌든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돌아오는 주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때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아마 이제 9일 날 열리는 걸로 아마 대충 예정이 돼 있죠. 아마 이제 전반적으로 뭐 한 1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단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국정 전반에 대한 또 총선 패배 이후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아마 포괄적으로 아마 질의응답에 있을 것으로 그렇겠죠. 보입니다. 근데 최상병 특검법, 그러니까 이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는 사실 이 사건 자체가 결국은 이 군사 법원법이 바뀌면서 예. 이런 어떤 사망 사고 관련해서는 이제 군이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전부 다 사단장까지 전부 다 엮어서 사실은 이제 경찰에 이첩한 이런 이제 상황인데 그 자체의 어떤 불법성들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제 판단을 해서 예. 다시 회수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어떤 선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이 대통령이 어떤 지시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관련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 그러면 예. 그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들었고 또 확인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법률을 전공한 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굳이 대통령이 어떤 지시했다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현재 법률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진 저는 그런 영역이라 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설명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 설명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럼 야당에선 지금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된다,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보수라면요. 예. 대한민국 군인이 본인이 군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으면 그 실체 왜 사망했는지 누가 책임 있는지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최상병 특검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가 더딘 부분이 있었죠. 공수처 인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권한이 없기도 해요. 왜냐하면 판검사 그리고 고위 경찰에 대한 기소권만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총선의 민심을 정말 정확하게 받든다면 최상병 특검 대통령께서 수용하셔야죠. 이거를 어떤 사병의 사망을 대단히 정치적으로 나쁘게 이용한다라고 예. 말씀하시던데 예.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 눈높이 맞추기 어려울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전향적인 태도로 이렇게 한 군인이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없다면 대통령이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하고 넘어가는 것도 정치적 도의이자 책임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이 지난 2일 주도에 통과시킨 해병대원 특검법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대통령실은 이미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가 있죠. 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사법 절차에 지금 상당히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입법 폭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봐야지 합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시냐의 여부는 어쩌면 이걸 받아들이면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거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수사가 진행된 뒤에 판단을 내려야 하고 그거를
지금 받아들일 경우에는 오히려 직무유기가 된다 이런 입장인데 법원이 정부에 이송이 된 뒤에는 15일 이내에 보통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언제쯤 대통령실이 판단을 내릴까요? 저는 상당히 좀 고민을 하는 예. 흔적을 보이실 것 같아요. 고민의 흔적을 보일 예.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여야 합의를 통해서 특검법이 다 통과되어 왔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경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공수처의 기능을 봐야 되는데 공수처라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이걸 특검을 한다? 이런 것은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죠. 특검법의 내용을 보더라도 보면은 일단 실시간으로 지금 언론 홍보를 하게 돼 있다고죠. 그럼 과거에 추미애 예. 장관이라든지 피사실 공표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해왔는데 예. 이 특검법에서 예외를 줘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홍보를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죠. 홍보가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을 이제 수사 국민들에게 결과를 알리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피의사실 공표를 반대해왔던 기존 논리하고도 맞지 않고 예. 또 한 가지 보면은 특검 임명 방법에 있어서도 변협에서 물론 4명을 추천하지만 그중에서 민주당 대표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임명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사람이 특검 임명될 수 있다. 그 공정성, 그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예.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도 좀 어렵다. 사실상 민주당이 임명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 이 절차적인 부분과 특검법의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거부할 가능성이 많고 시점은 아마 그 기자회견 다음으로 미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5일을 최대한 채워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민주당에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특검 관련 발언 영상을 틀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떳떳하면 소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수년간 지금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당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대장동 특검을 받아라. 받지 않으면 받지 않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과거 발언을 그대로 되돌려 준 건데 조금 전 최계식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이 특검법의 이른바 여당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에 대한 반박도 좀 같이 들어볼게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 일부에서 예. 주장하는 특검법의 한마디로 논리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 그 안에 구성들 그리고 뭐 관례대로 여야 합의가 있었는데 여야 합의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만약에 총선 전이라면은 네. 그게 어느 정도 약간 뭐 일견이 이제 좀 타당하다고 느껴져요. 예. 근데 이제 총선에서 이번에 총선의 민심은 어찌됐든 뭐 그 전국 정권 심판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종섭 대사 논란도 약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선 끝나고도 계속 특검법에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계속 거부하고 대통령이 거부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국민의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21대 국회에서 특검법 통과시키는 것보다 네.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더 편합니다.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8명만 이탈하면 되는데 지금은 18명인가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또 만약에 18명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안 된다고 하면 22대 때 또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거부권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한 번 이제 행사하셨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거부권이 한 번 무너지면 계속 이제 복원이 안 됩니다. 앞으로 그 계속 뒤에 있는 뭐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 또 다른 특검법도 계속 아마 거부권 행사할 때마다 국민의힘 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눈치 볼 거예요. 민주당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예. 이제 국민의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21대 국회에서 이거를 그냥 털고 가는 게 국민의힘과 용산한테도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5월 말경 재표결 절차가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에 좀 주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안철수 의원은 앞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먼저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 여전히 유효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보훈의 관점에서 저는 접근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그게 선진국이고 그리고 또 품격이 있는 나라인 셈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수준이 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따라 예우를 하자. 그리고 또 거기에 보수 세력이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일단 안철수 의원은 지난 2일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고 또 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자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기면 찬성표를 던지겠다 재차 밝혔는데 지난 2일에는 김웅 의원만 국민의힘에서는 찬성표를 던졌어요. 다음에 표결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보훈의 관점에서 이 특검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앞으로 군 사망 사고가 생기면 다 특검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왜 보훈의 관점과 이 특검법을 하는 게 왜 연결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군에서 사망 사고나 의문사가 생기면 무조건 다 특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논리적인 문제가 모순이 있죠. 만약에 이 모순이다, 사건을 이 자체가. 왜냐하면 수사하지 않는다든지 만약에 은폐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하겠지만 지금 이 사건은 두 갈래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경북경찰청에서 이 사건 본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또 수사 방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조 수사 중에 있고. 자, 그런데 그거와 지금 이 특검과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이 안철수 의원의 논리에 잘 이해가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이 사건은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정서적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종섭 전 대사의 어떤 문제라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현 정부가 이 문제를 굉장히 좀 부풀렸고 좀 실수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단순히 거부권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뭐냐면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정말 이 수사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게 될 경우는 특검을 받을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 특검법이라는 게 그동안 대부분 여야 합의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을 보면 아예 특검이 이 내용을 보면 2조에 보면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가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들 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특검이 아니라 그냥 일반 검찰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건 관련해서 이 임명 자체를 민주당이 한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법안을 협의를 해서 정말 정상적인 특검법을 한다고 하면 저는 아마 대통령실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저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건부 특검법안 수용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네, 안철수 의원이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겠다면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또 비난을 했습니다. 감성 여론에 휩쓸려서 찬성 운운하는 것이 딱하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맥락은 다르지만 딱하다는 평가에는 좀 고개가 끄덕거려지는데요. 이건 보훈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죠. 그냥 사망 사건이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이 8명 입건해야 된다는 것에 사인까지 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이게 번복됐습니다. 국무위원 위에 누가 있습니까? 이른바 대통령이 계시는 겁니다. VIP 경로라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가공해서 박정훈 대령이 했다라고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군의 특수성상 어떻게 본인의 상관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형사 본인이 이제 재판정까지 서게 된 그런 상황에서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체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찬성표 던지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다만 던지겠다고 했다면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날에도 아침 라디오 방송에 찬성표 던지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같이 퇴정했습니다. 그리고 입법 폭주다라는 판례를 들고 항의 시위에 같이 가담을 하셨죠. 이 부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게 맞을까요? 아마 당대표 선거에 좀 더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원들의 기류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는 당원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번 달 말에 재표결을 했을 때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를 할 계획이고 이때 또 어떤 선택들이 나올지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 짚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수사팀은 연휴를 반납한 채 해당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오는 9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설 전망인데 또 검찰에 계셨잖아요. 이 총장이 이런 지시를 했고 연휴까지 반납하고 이 수사하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가 과거에 검찰에 근무할 때 보면은 예. 그 좀 민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민감한 사건들은 보통 그 선거 전에 수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예. 그때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데 요 사건 같은 게 지금 선거가 끝난 지 벌써 한 20일이 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선거가 끝나자마자 수사에 좀 더 속도를 붙였으면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니까 바로 했으면 한 20일 예. 시간을 벌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최대한 이제 이런 정치적 이슈가 있는 사건은 법리가 죄가 되느냐 하는 그 법리 관계하고 네. 실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땠냐 하는 이 두 가지를 보거든요. 네. 보통 검사들은 법리에 아직 틀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예 수사를 안 해요. 그렇죠? 예. 수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범죄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아예 사실관계 자체가 명확하면 수사를 안 하죠. 예. 근데 이런 뭐 우리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전 국민의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리와 사실관계 이 두 가지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검에서는 조금 늦었지만 예. 이걸 전면적으로 수사팀을 만들어서 시작하겠다고 이제 발표했고 곧 아마 전면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네.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지금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이 서울의 소리 측에 9일 이 고발인 조사를 받아라 최재형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도 같은 날 또 조사에 나와달라 이렇게 통보를 한 것 같거든요. 지금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검찰 조사에 좀 연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과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의구심이 들죠. 이 명품백 수수했던 그 시점이 2022년도 9월입니다. 영상이 공개된 건 11월이에요. 그 이후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여사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네. 1년이 넘도록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혹시 네네. 특검이 이제 수면 위로 오르니까 물타기용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의심의 시선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연하지만 고발장이 제출되고 이 고발장을 토대로 고발인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소환 일자 조율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9일이면 다음 주인데요. 일단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뭐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통지받은 일자에 이제 본인이 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걸 다시 한번 조율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네. 또 이 명품백을 줬다는 최재형 목사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걸 알고 있었던 배우자인 공직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명품백 같은 것을 준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도 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서 검찰로서는 같은 날 서울의 소리 측과 또 최재형 목사를 고발한 측을 동시에 조사할 일정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 여야는 또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신용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닙니까? 특검 무마용이다. 이건 민주당의 이야기고요. 저희는 뭐 검찰이 가진 수사권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선 빈수레가 요란한 것 아니냐면서 고발 5개월 만에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특검법을 피하려는 꼼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단 수사 결과가 어떨지는 모릅니다. 봐야 되는 건데 이 결과와 관계없이 지금 특검법을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추진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검찰이 최근에 이제 뭐 여러 수사들 그리고 거기 지지부진한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검찰을 못 믿겠다 이거거든요. 예. 특히나 뭐 이하영 뭐 사건 관련해서도 수원지검이랑 민주당이 굉장히 세게 이제 뭐 그 대척점에 좀 서 있는데 민주당은 뭐 당연히 이번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검찰총장의 뭐 지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뭐 약간 수사 그 흐름이 예. 굉장히 이거는 뭐 특검을 막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게 진심으로 만약 이 사건을 만약에 진짜로 그냥 원래대로 정상대로 한다고 하면은 작년 11월에 그냥 바로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총선 다 끝나고 이제 22대 국회 이제 개헌하고 제가 아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검법을 아마 여건이 굉장히 막기 어려워진 상황이 이제 처해질 노예 위기에 처하니까 예. 지금 그냥 이제 검찰에
수사를 빨리 진행해라. 뭐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전달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초과 금품받는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김 여사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수사의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뭐 결국 뭐 이제 야당에서 이 특검 회피용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거 수사한다고 특검 안 하겠습니까? 예. 야당이 검찰 수사한다고 아이고 우리 그냥 특검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뻔한 거잖아요. 당연히 뭔 결과를 추진할 나오든 것이다. 당연하죠. 예. 뭔 나오든지 간에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네네. 만약 이것이 특검의 결과와 다르다 그러면 검찰이 굉장한 피해를 입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예를 들어서 이걸 그냥 봐주기 수사를 끝난다 그러면 특검에서 이런 사실들이 다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질 거예요. 그렇다면 검찰이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라고 봐요. 법리도 이미 정확하게 나와 있고 예.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김건희 여사를 만약에 받았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안 사람은 이제 윤 대통령 관련돼서 할 건데 윤 대통령은 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 지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런 걸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진실관계를 분명히 이제 밝히겠다는 것이고 야당은요 지금 특검법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최상훈 특검법이나 지금 김건희 특검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논란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결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타격을 입히는 저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예. 야당은 아마 특검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 수사를 무슨 특검 막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처벌 여부가 관심이 아니라 타격을 주기 위함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인데 수사팀은 지난해 김 여사의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도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이 조사 방식이 불러서 조사하는 방식 또는 이제 가서 직접 방문을 해서 조사하는 방식이 있고 서면 조사가 있잖아요. 지난 이제 도이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면 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조사 방식을 택할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상인데요. 예. 결국은 그래도 수사를 했다라는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 저는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의 형태를 일단은 취할 것으로 보여요. 부를 것이다. 예, 그런데 그 대통령실에서나 김건희 여사 쪽에서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결국은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 형태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은 소환의 형태는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환 요청은 할 것이다.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소환해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이 정부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집권했습니까?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으로 그 깃발로 국민들 선택받은 정권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공정의 기준이 본인들 그리고 본인의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어떤 조사 방식을 택할지 지켜보기로 하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을 짚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 소식인데 이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설문조사로 다소 떠들썩합니다. 특히 몇몇 문항이 한 전 위원장을 저격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훈 TF팀장이 아마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을 직접 면담해 수사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예. 글쎄 이제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이 선거의 어떤 패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객관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고서 판단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백산하는 것 자체가. 예. 굳이 예를 들어 선거를 지휘했던 뭐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이야기 들어볼 필요가 있을까? 이미 뭐 결론이나 내용 자체는 이미 객관적인 데이터로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정확하게 기재를 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번 아마 이 이재명 대표 대선 끝났을 때도 사실상 그때 백서를 못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흐지부지가 돼버렸습니다. 네네. 자, 그런 걸 비춰보면 저는 이번에는 반드시 백서를 내야 된다. 자, 근데 그것이 지금의 어떤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어떤 책임을 묻기 위한 것보다는 정말 이 선거 어떤 이 패배 원인이 어디에서는 정확한 분석이 저는 기초가 돼야 된다. 거기에 오히려 집중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메시지와 지원 유세가 선거에 도움이 됐냐, 이제 또는 한 전 위원장 원톱 체제가 효과적이었느냐, 뭐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있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이게 모든 질문들이 있겠죠. 예. 근데 여기에 부각된 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이른바 책임론과 관련된 것만 지금 계속 보도가 일부죠.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사실은 별로 안 좋은 뉴스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특히나 지금 조정은 의원이 당선인이 지금 TF 팀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조정은 의원은 사실은 총선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약간 뭐 측근처럼 이렇게 좀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제 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예. 근데 최근에는 총선 끝나고 나서부터는 또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아예 틀어졌다. 그 이후부터는 조정은 당선인의 뭐 최근의 행보들이 한동훈 위원장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조정은 당선인이 TF 팀장을 맡고 또 이른바 한동훈 책임론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계속 이제 언론 보도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뭐 전당대 등판설 관련해 가지고 뭔가 약간 좀 흠집 내기 하려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총선 백서 TF 측은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 그리고 모두가 참여한 회의에서 객관적으로 질문을 수집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이 선대위 원톱 체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었죠.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의 선거대책위원회는 뭐 별로 톱, 원톱, 투톱 이런 말 하던데요. 톱이 없습니다. 다 같이 톱입니다. 다 같이 뛰어야 되고 다 같이 모여서 일하게 될 겁니다. 그중에 저는 하나일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 중심의 1인 뭐 중심 뭐 이렇게 네네. 어떻게하고 메시지고 뭐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좀 역할에 또 한계도 분명히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네, 들으신 대로 원톱, 투톱이 아니라 다 같이 톱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한 전 위원장은 그제 총선에 함께한 이 당직자 등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당대표 선거를 좀 앞둔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쏠리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우리 행정관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문조사를 직접 받았잖아요. 예. 네네. 그리고 한 11페이지 정도 되는 설문조사를 응했는데 그 느낌에서 조정훈 그 백서 팀에서 보낸 문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거나 잘못했다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을 도와주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선거에 힘든 거 아니냐. 사실 장수 한 명이 나가서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반대로 또 해석을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문장을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조금 다른 시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뭐 당연히 저도 선거 끝나고 선거에 애썼던 분들 다 만나서 식사도 하고 위로도 하고 같이 위로받고 그랬거든요. 참고로 과천 의형에 예, 출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말 같이 고생했던 당직자들 만나서 밥 먹은 거지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보시고 당대표 출마는 아마 굉장히 자기 정치 인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다루는 것 자체가 이 한 전 위원장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게 방증인데 이 전당대회 등판 여부에 관심이 계속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대표는 이런 말을 했는데 내용 들어보시죠. 조국 대표도 원합니까? 땡큐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선출되게 되면 공식적인 모든 행사에서 제 옆에 앉게 되고 그때마다 제가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으로 카메라가 있는 자리에서 저를 입틀막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임 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속으로 짐작만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말을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국 대표의 답은 땡큐였습니다. 그러면 이 한 전 위원장이 실제 이 국민의힘의 당 대표 적임이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제3당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이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인지 어떤 분석이십니까? 최소한 적임자로는 보지 않는 것 같고요. 아마 예. 본인을 회피한다. 뭐 지금 지방 일정을 이유로 조국 대표가 됐을 때 예방 가려고 했는데 뭐 이제 사실상 고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나를 이제 바로 옆에서 만나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예. 좀 대비되는 부분이 있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내로남불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대법원까지 지금 계류 중인 거 아닙니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됐고 실형이 선고가 됐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겹쳐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이 자녀 논문과 관련해 대필 작가가 나왔는데 그걸 게재한 사이트에서 제대로 그걸 대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니 업무방해는 무혐의다. 이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이 계실지, 똑같은 잣대로 수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손준성 검사 실형받은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검찰의 중립성을 상당히 훼손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확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육성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그 당시에 수사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많은 부분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환기시키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적임자라기보단 이게 한계가 뚜렷한 인물이라는 부분이 대비될 거라는 그런 의중을 담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실제로 당대표에 출마할지 여부와 연결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당대회 룰입니다. 당내 수도권 출신 의원들과 낙선자를 중심으로 이 룰 변경,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이 이제 당원 100%로 하는 게 룰이지 않습니까? 네네. 김기현 대표 시절에 이제 그렇게 바꿨죠. 네네. 그 전까지는 7대3이었습니다. 그만 어떤 당원들이 이제 당 대표를 뽑아야 된다는 것인데 결국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에 선거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도 똑같이 당원들만 갖고 하겠다는 것은 아마 설득력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일반 국민들의 여론들 이걸 충분히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아마 여기는 이제 이 상대방에 대한 방지법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자층 일반 여론조사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여론을 참고하는 것이지 역선택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 보면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뽑는 데에는 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역선택 방지 조항들을 두고 있는 게 관례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국민적인 어떤 관심을 좀 촉발시켜야 된다. 특히 어떤 전당대회라는 게 정당으로 보면 축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어떤 침체돼 있다 보니까 뭔가 어떤 이 분위기를 좀 업시켜줄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우리끼리만 할게요라고 하면 국민들이 관심이 더 없을 겁니다. 그만큼 어떤 국민 전체의 여론을 수용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것들을 한다라고 그러면 아마 흥행은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들만의 잔치, 자기들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시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대통령 눈치 보는 당, 이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당대표가 나와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 전당대회 규칙과 관련해서 일반 여론조사 100% 방식이 정답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 100%까지는 약간 조금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주장일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예전에 있었던 뭐 3대 7이나 5대 5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아까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뭐 일반 당원과 국민들의 참여 열기를 조금 더 이렇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전대 룰이 즉 바뀔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은 전대 룰도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등판 여부 또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당원 100% 룰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가면 무조건 당선입니다. 근데 이제 그 숫자가 만약에 변한다고 하면 뭐 예측입니다만 만약에 이제 변한다고 하면은 뭐 실제 지금 뭐 비윤 그룹 뭐 안철수 뭐 나경원 이런 그룹에서도 계속 이제 뭐 당대표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당대회 룰이 지금 다음 차기 국민의힘 리더십을 결정짓는 아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원내대표,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이종배, 송석준, 추경호 지금 3파전 구도가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될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친명색채가 더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의 각오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머뭇거리다가 실기하는 과거의 민주당과는 결별하고 국민의 부름 앞에 신속하게 움직이고 성과와 실적으로 화답하는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 박찬대가 앞장서겠습니다. 자, 박찬대 원내대표 이제 혼자 나왔습니다. 찬반 투표를 했고 과반 득표를 얻으면서
친명 원내대표 체제가 꾸려졌고 국회의장 선거 역시 지금 친명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이런 민주당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일장 훈계에 큰 절로 충성 맹세를 하는 원내 노비의 일그러진 모습이 처량하다. 맹비난인데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가간호 같다. 이게 이씨 집안의 노비 같다 이렇게 직격을 한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현 전 대표 지금 저 페이스북 발언은 사실 좀 너무 강도가 세요. 강도가 세다. 보시기에도 그렇다. 그렇지만 네. 어떻게 됐든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저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혼자 단독 출마했다? 이건 저는 좀 넌센스라 생각해요. 적어도 4, 5명이 이렇게 원내대표의 경선에 나와서 자기가 당을 어떻게 원내대표로서 활동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발표하고 거기에서 선출하는 방식이 돼야지 저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찍는 사람이 찍어주는 사람이 원내대표도 되고 국회의장도 되고 한다는 거. 굉장히 민주당이 앞으로 굉장히 외골수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외골수로 가는 정당은 역시 한 길로 달리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다. 민주당 굉장히 앞으로 이 운영할 때 당의 어떤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당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표시해 주셨는데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씨 집안의 노비 같다 이 표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이제 당내 민주주의가 있다면 이 원내대표 후보군이 여러 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김기현 대표가 이런 식의 비판을 하시는 건 좀 어색해 보입니다. 당대표에 어떻게 선출되셨습니까? 이게 나경원 의원 주저앉히고 유승민 대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국면에서 윤심의 어떤 전격적인 지원을 받고 당대표 되셨어요. 나경원 의원도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보면 김장연대라는 표현, 그 당시에 새가 없어서 그랬던 거지 나는 연대할 이런 상대방이 없어도 된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비라는 표현은 본인에게 만약에 그렇게 들이보신다면 이 부분에 과연 떳떳하실 수 있는지는 저는 좀 반문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전 대표 본인 과거의 행보를 자신이 되돌아봐야 될 것이다. 이런 또 역시 강도 높은 비판을 해 주신 거고요. 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확보를 하겠다. 이게 지금 국회 내에서는 정말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갖고선 양 당이 또 계속 싸울 것 같거든요. 근데 박찬대 지금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입니다. 플로어 리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원내대표는 결국은 이제 이 협상과 타협을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일반 대표나 당의 대표라든지 뭐 이건 어쩌면 당을 대표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어떤 원내에 있어서 실제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가 뭡니까? 대의민주주의 기본적으로 이 협상과 타협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저는 마치 저 장면을 보면서 무슨 당대표 선거 하나라는 저는 느낌들이 들었어요. 뭐 개혁 이야기를 하시는데 글쎄 그 개혁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개딸의 의견만 듣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지금 박찬대 이거 혼자 원내대표 출마했다는 것 자체는 민주당이 이제 거의 단극화돼 있다. 즉 한 사람의 어떤 지시로 모든 게 끝나 있다. 사실 전날도 관심을 받았던 것은 오히려 박찬대 원내대표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12분 연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당론을 어긋나는 사람들을 제가 뭐 거의 용납할 수 없다는 듯이 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당이 뭔가 일색으로 가버리면 강하면 부러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라는 게 결국 국민들을 위해서 여야가 사실 이번에 의석은 많지만 45대 50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이 여당을 지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5.7% 차이잖아요. 그런 민심도 풍분히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지 의석이 많다고 무조건 우리가 하는 대로 다 하겠다, 법사위도 다 하겠다. 저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국회라는 존재가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옛날에 지금 21대 때도 초반기에 본인들 다 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나눠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냥 한번 다 주는 것도 방법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 책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국회라는 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이 지금 이틀 전 영상이 나가고 있고 이때 이제 원내대표 영상 좀 다시 볼게요. 원내대표 선거를 하면서 동시에 당선인 총회를 한 겁니다. 이 민주당 당선인 171명 모두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보다 더 긴 시간, 그러니까 12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현종 의원님이 비판을 하신 건데
반박 잠깐 들을게요. 제가 들을 때는 아마 예. 소신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당론이 정해지면 당론을 따라야 된다 이런 그렇죠.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일견 이제 지금 민주당이 쉽게 말하면은 뭐 친명 일색이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역시나 지금부터 22대 국회를 개헌하면은 친명 안에서도 분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다양성들이 민주당 안에서 터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대우만은 아닐 것이다. 뭐 친명 안에서도 분화가 생길 분화가 것이다. 있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또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인천 지역의 한 어린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부인 김혜경 씨도 함께했는데요. 함께 공개 일정에 나선 건 2022년 대선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좀 의도가 있었을까요? 네,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보긴 어렵겠죠. 대비되는 풍경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부재인 거죠. 김건희 여사가 루마니아 대통령 영부인 만나셨을 때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도 관련 사진도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불편해하시는 국민들의 어떤 심경을 헤아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 언제까지 자맹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비되는 어떤 풍경으로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김혜경 씨가 이제 등장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덧붙이실 말 있으십니까? 근데 뭐 일단 아마 뭐 자연스럽게 예. 이번 총선 승리가 있었고 선거운동도 사실은 김혜경 여사가 했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저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보다는 이제 정상적인 활동들 지금 아마 재판은 재판대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저는 나오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